안녕하세요. 삼성물 리서치센터에서 금리와 채권 선물 분석을 담당하는 허태호 연구원입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를 하고 1회를 초과하는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를 하면서 굉장히 좀 변동성이 심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연준이 기존보다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조금 이제 당겼지만 상대적으로 좀 굉장히 좀 조용한 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나타나고 있는 일종의 숨고르기 장세가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FOMC가 6월 15일, 이제 미국 시간 기준으로 이제 6월 16일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전과 제가 이제 어제까지 미국 금리의 구간별 이제 금리 변동폭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 7에서 10년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중단기 금리는 상승을 하고 10년 이상 구간의 금리는 오히려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그 여러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냥 단어처럼 어떤 하나의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어떤 발행 주체라던가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발행 만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그 전체 2년부터 30년까지의 미국의 금리가 구간마다 굉장히 다르게 움직일 수 있고 이런 것을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이제 커브가 스티프닝 됐다, 커브가 플래트닝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한 2주 동안 커브가 상대적으로 평평해진 상태고 이런 경우에 이제 커브가 플래트닝 됐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그 이제 7년에서 10년 구간 이 중심으로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게 좀 다른데요. 앞에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미국의 정책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 구간이 되고 이제 뒤에 있는 구간은 그러한 이제 정책금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어떤 전체 금융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흐름이 중시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7년물 입찰이 사실 좀 애매한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달 말에 7년물 입찰이 미국 입찰이 제대로 좀 수요가 부족해지면서 미국의 금리 상승이 본격화된 시절이 있었는데요. 아마 매월 마지막 주에 이 7년물 입찰이 있기 때문에 좀 당분간은 아마 그 시기가 되면 이런 경계감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경로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나타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와 장단기 금리차는 오히려 시장금리는 내려가고 제가 여기서 시장금리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10년 금리를 이야기하고요. 장단기 금리차라고 하는 것은 10년과 2년 금리차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둘 다 좀 하락하는 그리고 축소되는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요 해외 유명한 IB들이 올해 말에 미국의 10년 금리가 한 1%대 후반, 뭐 좀 높게 보는 데는 2%까지 보고 있는데요. 과연 그러면 그 남은 하반기 동안에 과연 그 미국의 10년 금리가 어떻게 될까를 한번 이제 뭐 경로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뭐 완만한 상승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 오히려 하락하는데 그 하락하는 폭이 굉장히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러한 것을 한번 이 후보지를 어떤 게 더 유력한지를 살펴보려면 뭐 금리라고 하는 거는 사실 과거의 행태를 굉장히 많이 살펴보게 되는 시장인데요. 과거에 2013년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하는 시장금리가 연준의 기조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상승하던 시절은 오히려 지금 이미 지났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작년 9월 이후에 특히나 올해 그 3월 이후에 미국의 경제 정상화 기대가 높아지면서 시장금리가 굉장히 상승하고 장단기 금리차가 굉장히 확대된 시절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지금 그 국면은 그 테이퍼 텐트럼처럼 시장금리 상승에 대해서 어떤 기대든 우려든 이러한 시점이 조금 지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그 실제로 한 2016년 중반부터 2019년까지 시장금리와 어떤 장단기 금리차가 완전 다른 경향을 보이는
이때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또 좀 다른 요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채권 시장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전체 금융시장, 자본시장에서 주식시장과 어떻게 보면 대치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을 같이 한번 보면 최근의 금리 움직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기준금리의 경로와 그 다음에 S&P 지수의 흐름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 2013년부터 한 15년 12월까지 실제로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되기 전까지 당시에 그 주식시장의 상승의 기울기는 점점 완만해지는 상태를 나타냈습니다. 통화정책의 어떤 전환을 금융시장 내에서 소화해야 되는 이런 시간이 필요했고요. 그 이후에 금리도 상승하고 주식시장도 호조를 보이던 이러한 구간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이러한 균형을 찾는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도 통화정책 전환의 부담을 이 금융시장 내에서 소화하는 구간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은 이제 가끔씩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질문을 실시간으로 하실 때도 마찬가지였고, 어떤 특정한 요인이 변하면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때, 제가 이렇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그거에 따른 연결고리를 훨씬 더 많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마치 굉장히 큰 자금을 운영하는 기관 투자자로서 채권과 주식을 모두 투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입장을 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흐름이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단기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대체로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서 상대적으로 투기적인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단기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러한 단기 조달 비용이 상승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위험 선호가 후퇴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 시장보다는 주식 시장의 어떤 이게 하락까지 이어질 수도 물론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강세가 제약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요. 이렇게 되면 내가 기관 투자자인데 내가 갖고 있는 채권의 주식 시장에 어떤 강세가 약해지고 혹시나 약세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물론 현금을 보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금보다는 조금이라도 이자가 나오는 그 자산에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자산 선호,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채권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채권의 수요가 증가한다. 가격이 결국 오르겠죠. 채권의 가격이 오르면 그럼 결국은 시장 금리는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시장의 국면이 지금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장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 물론 이런 기간이 하루 이틀은 아니겠죠. 시장 금리가 하락을 하고 이게 조금 더 안정화 경향을 보이게 되면 어떤 기업이라고 하는 주체가 크게 이제 어떤 투자를 하는 주체가 장기적인 투자 조달 비용이 하락을 하게 되고요. 이러면 기업 투자 여건이 개선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이면 채권 수요가 감소하고 장기 시장 금리가 상승하게 되는 이러한 연결고리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투자 비용이 하락해서 기업 투자로 이어지기 전까지, 이 전까지는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어떤 주식시장도 호조를 보이고 시장금리도 상승하는 이러한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물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반영하지 않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이 테이퍼 텐트럼, 그러니까 어떤 긴축 발작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이 지금 우리가 연준의 통화정책에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테이퍼링입니다. 연준이 지금 미국채를 사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미국채를 기존보다 덜 사면 한번 연결고를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시장금리는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 기업의 투자 여건이 좋을 수가 없고, 그럼 주식시장이 상승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은 다시 어느 상태로 복귀하게 되냐? 안전자산 선호로 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안전자산 선호하면 채권 수요 증가하고 시장금리 다시 하락하고,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 미국의 어떤 연준이 시장금리를 안정시키는 것에 이제 벗어나서 테이퍼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절대적으로 시장금리를 상승시키는, 그래서 어떤 시장금리가 마냥 상승하지는 어렵다는 거죠. 왜냐, 장기자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주식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채권시장으로 다시 흘러가는 이런 완충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어서 테이퍼링 자체를, 테이퍼링 이꼴 시장금리 상승, 이렇게 보기에는 중간에 여러 가지 연결고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과거에 나타났었던 주식시장과 미국 10년 금리와 기준금리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정책 전환의 시기, 그래서 주식시장의 기울기가 기존보다 좀 완만해지는 시기, 그래서 채권 수요가 늘어나서 시장금리는 오히려 하락하게 되고, 이것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어떤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시키는 대로 연결되고 난 뒤에는 주식과 채권 수요가 감소해서, 즉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게 동반될 수 있는 대로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현재의 국면은 그 이제 최근에 어떤 연준의 스탠스 전환, 그래서 그 기존에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던 주식시장의 상승 기울기가 조금 완만해지면서 채권 수요가 증가하고, 그래서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이 국면에 지금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시간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연말까지 시장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려면 기업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은 여건이 형성이 돼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이상 시장금리의 급격한 상승은 조금 제약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지난 방송 하고 나서 한 2가지 정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 질문 하나가 금리 인상기, 그러니까 이제 장단기 금리 차와 금융주 관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사실은 그 질문이 조금은 불명확해서 이제 좀 그냥 장단기 금리 차와 금융주의 과거의 한번 패턴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까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S&P 지수와 이제 그 장단기 금리차 한번 비교를 해보면 제가 아까 시장 금리와 주식 시장이 모두 호조를 보이는 이러한 시절에 상대적으로 지수보다 S&P 금융 섹터가 조금 더 아웃퍼폼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을 보면 기준금리 하락기, 장단기 금리차 확대기에 오히려 보시면은 금융 섹터가 전체 지수보다는 언더퍼폼하는 지금 국면에 있었죠. 그래서 아마 최근에 이제 뭐 제가 사실 주식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아주 관심 있게 보지는 않는데 그 뭐 금융주가 좋다 뭐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는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서 이제 언더퍼폼 했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전체 시장보다 아웃퍼폼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국면에 들어설 수가 있죠. 그런데 과거에도 한번 살펴보시면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언더퍼폼 했기 때문에 어느 국면에 가면 어떤 그 아웃퍼폼 할 수 있는 이런 국면에 이르겠죠. 근데 지금 과연 그게 당장일지는 사실 약간 의문입니다. 물론 그 투자의 시계가 굉장히 길다면 뭐 이런 것까지도 다 감안해서 뭐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그 통한채 3년물 발행 시에 국고금리가 상승할 수 있냐? 굉장히 좋은 질문이세요. 사실 저도 제가 이제 뭐 이 뉴스가 나온 지는 좀 됐기 때문에 저도 이 시장 영향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끝냈는데, 왜 별 영향이 없을지 이렇게 수치적으로 계산해 보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그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한국은행이 앞으로 올해 한 9월경부터 그 통한채 3년물, 기존까지는 2년물만 발행을 했는데 그 3년물을 월 1.3조 원 내외 규모로 발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부 내역을 살펴보시면요, 지금 통한채 전체 잔고가 한 155조 정도 되고요, 2년물을 지금 기존에 한 5.5조 정도로 월에 5.5조 정도 발행을 했는데, 이것을 그 2조 원 줄이고
3년물을 1.3조 원 발행하는 것으로 약간 이제 변경하는 거고요. 이거를 그럼 왜 도대체 1.3조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채권을 발행을 한다는 것은 채권을 주고 이 통화를 가지고 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한국은행이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통화량을 시중에서 흡수를 하게 되는데요. 5.5조 원으로 발행을 하면 24개월, 이게 계속 그 잔존이 남아있기 때문에 총 132조 원을 그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만약에 분산을 시키려면요, 3.5조 원을 24개월을 하면 2년이 84조 원이 되고, 3조 원으로 36개월을 매월 발행을 하게 되면 36개월 동안 총 한국은행에 흡수하는 양은 총 47조가 됩니다. 그래서 84조 더하기 47조를 하면 131조가 나오는 거죠. 기존의 그 2년물 통해 가지고 흡수하던 양이랑 총량이 사실 큰 변동이 없는 거고요. 물론 이렇게 된 배경에는 그 기재부가 올해 2월부터 국고채를 기존에는 3년물부터 발행을 했는데 이제 2년물을 신규 발행을 하겠다고 했고요. 근데 사실 전체 양으로 보면 국고채 발행 잔액이 한 785조 정도 되는데요. 매월 1.2조, 예를 들어서 많을 때 그러면 뭐 연간 발행량이 10조 살짝 넘는 건데, 전체 발행량 규모로만 보면은 뭐 국고채에서 차지한 비중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고 3년물이 월 한 3조 원 발행되는 것을 감안해 보면 전체 이제 그 통한채와 국고채 이 발행이, 그 국고채가 2년물을 발행을 하게 되면서 2년물에 조금 상대적으로 물량이 몰렸던 것을 2년과 3년으로 좀 분산을 시키는 이러한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이래서 물론 이것을 당장에 결정한 건 사실 아니고요. 작년에 기재부가 국고 2년물 발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논의할 때부터 이미 한국은행도 발행물의 그 장기, 그러니까 2년물 이상의 발행물을 발행할 수 있다, 이런 논의를 계속 언급해 왔기 때문에 종합적으로는 시장 영향은 사실 그렇게 높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추가로 채권이나 금리 관련돼서 궁금한 내용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주 방송 준비할 때 참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